안녕하세요. 민법의 반하다 썰 민법입니다. 오프닝 멘트 준비하는 것도 하루 일과 같아요. 그렇죠? 강의 준비를 별로 안 하는데 첫 멘트를 뭘로 할까? 맨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제 스타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 민법에 반하겠습니다. 여기서 반한다는 위반한다는 뜻 아니에요. 뿅 간다, 뿅 간다. 민법에 뿅 가는 썰민법입니다. 자, 유치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유치권 1강은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같은 말, 압류의 효력 발생. 자, 두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거였죠.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불법 점유 말고 적법 점유. 점유는 직간접 모두 포함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요건. 결련성 참 어렵습니다. 법이 참 어려워요. 자, 사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결련이란 얘기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 그래서 대한민국 그 민법이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이라는 우리 그 선조들, 우리 그 나라에서 뭐 이렇다 할 법이 없었어요. 경국대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통치 개념이고, 이게 개인 대 개인 간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다운 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의역민법이라고 불러요. 의역민법.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일본식 표현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결련이라는 단어도 그런 얘기예요. 인과관계, 상당성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제의 용어가 자체가 좀 없어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하셨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학 교수님들이 다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온 분들이에요, 지금. 물론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을 따라왔어요, 실은.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가 메이지 유신하면서 근대화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놈들 눈에 가장 법다운 법이 독일 민법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독일처럼 프랑스나 영국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독일이란 나라는 그렇게 민주화라는 개념하고 그리 멀어요. 단시간에 군국주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강대국이 된 나라야. 그러면 일본 놈들이 봤을 때는 독일이란 나라가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 됐잖아요. 그래서 독일 민법을 일본 민법이 따라왔고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 민법이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독일 민법을 따라갔다 그래요. 실은. 왜?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근데 우리가 일본 민법을 따라왔다 하기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독일 민법을 계수했다고 하고 대부분 독일식 편제가 대한민국 법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련성이란 얘기는 채권과 물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연관성. 물론 결련이란 말 자체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 체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건 사이, 점유하는 물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관계가. 이걸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거 위주로 할게요. 모든 시험에서 물권법 유치권을 배우는 출제하는 시험에서는 이 3번 지문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성 인정. 그럼 여기서 결련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 판례 표현입니다. 그 채권은 자,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은 자, 표현 이겁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채권이 물건에 관해서 생겨야 한다. 좀 어둡네요. 글자를 바꿔볼게요. 보색을 잘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채권은 반드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 손님도 없어가지고 그림을 찾아서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수년 전부터 유치권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소 한 마리가 소우리를 넘어가지고 을의 밭에 가서 이렇게 채소가 자라길래 가서 이 소가, 갑의 소가 을의 밭에 가서 을 농작물을 이렇게 맛있으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채소를 먹었으면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 채소 주인 을은요, 소주인, 소한테는 청구 못하니까 소주인 갑에게 네 소가 우리 집 밭에 와서 야채, 시금치, 기타 등등을 다 뽑아먹었다. 이렇게 손해 발생했으니까 너 우리 민법 750조 이하에 나와 있는 동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소가 어찌나 수업 시간에 거리에 빨았던지 을 밭에 가서 풀만 시금치 뭐 배추 싹 먹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가 서울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을의 밭에 있는 시금치 배추가 진짜 천상의 맛이야. 그래서 그 맛을 못 잊고 또 갑니다. 또 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소밭 주인 을이요, 소를 유치해버립니다 지금. 을이 유치해. 이랬을 때 을은 갑에게 농작물값, 시금치값, 배추값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배추를 누가 먹은 거야? 소가 먹었잖아.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물건, 소하고 채권하고는 연관성이 있잖아. 만일에 보셔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갑의 소가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 내가 한 1km 걸어가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에 가서 시금치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 얘기를 들은 갑소의 말이 그 소문을 듣고 갑니다. 이랬을 때 을이 갑소의 말을 잡을 수 있겠느냐? 말을 못 잡아요. 왜? 말이 떠먹은 건 아니잖아 지금. 그 풀 뜯어먹은, 시금치 뜯어먹은 소만 잡으라고 지금. 이게 결련성의 문제입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물건하고 채권하고 결련성이 있어야 돼.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발생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이웃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수년 전의 강의인데 지금 지문이요 32회 작년 2021년 10월 달에 봤던 공인중개사 그 보기 문제 디귿번 지문에 나왔더라고요. 가축. 소라고 나오지 않고 가축.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웃어요. 근데 요 지금 지문이 대학 교수, 유명 대학 교수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지금 물론 지원했겠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걸 판례는 없는데 일단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결련이란 말의 의미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채권 사이의 인관성, 즉 그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빼먹지 않고 나오는 지문이 이거예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하고 1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요 임차 보증금 받을 돈이 있죠. 1억.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니까 임차인이 현재 요 목적물 점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 점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야 1억 안 빼주면 1억 안 빼주면 나 이 목적물 너 못 준다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요 집 사이에는 결련성이 없어. 쉽게 표현하면 요 1억 임차 보증금 1억은요 계약에서 나온 거야. 계약할 때 1억 했잖아요. 계약할 때 9천했으면 9천이잖아 지금. 꼭 그 집을 1억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돈을 쓴 게 있어. 수리했어. 유익비를 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익비는 그 집에 투입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은 훗날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1억을 받기 위해서 안 주니까 유치할 수 있느냐? 유치 못합니다. 왜? 1억은 저 물건 점유하고 있는 저 목적물과 관련이 없어.
계약에서 1억이 나왔지.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 쓸 때 1억이라는 거야. 지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1억은 너무 셉니다. 9천만 원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보니까 임대인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9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시골 같은 경우는 3천이면 할 수 있어. 더 시골은 500도 할 수 있어. 서울은 1억까지도 못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집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안 빼주면 유치권행사 못하니까 집 돌려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때 임차인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안의 경우라면 자, 유치권 행사는 안 되고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다만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나 목적물 못 돌려줍니다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야.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동시 이행 항권은 채권이에요.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항상 민법적으로는 근거가 중요하다. 즉 민법은 대의 명분의 감옥이다. 상한의 경우라면 임차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안 된다. 다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지문은 유치권 행사 불가. 끝. 됐습니다. 잊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또 내지는 자, 그 다음 얘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에요. 좀 죄송해요, 표현이. 좀 돈에 욕심이 많은 임대인들이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계약이 끝나면 이런 얘기죠. 보통 임대 계약할 때 신축 상가 건물에 권리금을 한 3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나갈 때 내 권리금 빼줄게. 또 내지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했을 때 내 그 권리금 보존해줄게. 라고 할 수 있어. 이랬을 때, 자, 권리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권리금이 3천이다. 그러면 이 권리금을 안 주니까, 안 빼주니까 저 목적물 유치할 수 있느냐? 아니다. 왜? 권리금 3천만 원과 저 집은 관련성이 없다. 계약에 의해서 3천만 원 주기로 한 것이니 저 집에 관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부탁입니다. 자, 부탁입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출입니다. 빈출, 짱기초.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시험에 들어가라. 입실해라, 입실. 아셨죠? 그래서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지금 요 판례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빈출이고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노무사 시험에서는 2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내지는 주택관리사에서는 아직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면 빈출이고 2번 나왔던 기출이고요. 감정평가사나 주택관리사 용어로는 예상 문제. 그래서 들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갑이 누구냐면 시멘트 납품업자예요. 그러니까 건설자재 납품업자야. 그러면 우리라는 건축업자가 도급인 건물주의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걸 사가지고 와서 건물 짓습니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수급인 건축업자에게 시멘트 매매 납품합니다. 납품하면 시멘트 매매 대금 채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외상으로 사오겠지. 당연히 외상 안 사. 아니, 어떤 수급인이 현찰로 사가지고 와요. 나중에 건물 다 지으면 돈 받으면 줄게. 다 외상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도급인이 망하면 줄도산. 다 못 받아 죽어. 어쨌든 간에 산이 있는 산이. 그래서 그 수급인이 시멘트 사가지고 와서 도급인 건물에다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건물 지었어, 지금. 그러면 건물 지으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병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돈 안 주니까 역시 수급인도 시멘트 업자에게 시멘트 값 안 줘. 그러니까 이 시멘트 자재 업자가 도급인 소유의 저 건물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냐, 그 얘기야. 안 된다.
수급인은 요 보세요. 요 수급인은 천천히 해보면 수급인은 자기가 지어놓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건축업자가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시멘트값 못 받다고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안 된다. 이것도 일종의 매매대금이다. 의리에 대한 권리다. 병하고 건물 관계없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물권법 첨부라는 데에서 한번 할 거예요. 저 시멘트는 저 건물에 부합돼 버립니다. 독립성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런 경우라면 시멘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판례 읽어볼게요. 자, 갑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 다른 말로 시멘트값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라면 유치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판례. 지금 그림을 좀 그리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말로 풀어쓸게요. 부동산 매도인, 즉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팔았다는 얘기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등기 넘어갔습니다. 돈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 못 받았으니까 그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느냐? 유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결련성이 없어. 자, 보세요. 어느 한 주택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천을 주고 그리고 잔금을 보통의 경우라면 소유권 등기와 같이 동시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먼저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등기 넘어가고 2달 뒤에 잔금 받기로 했대요. 근데 문제는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요. 매수인이 2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안 치우고 있어. 지금 이랬을 때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자면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줄 때까지 나 이 목적물 못 넘겨준다라고 유치할 수 있느냐? 안 된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매대금 1억 원요. 매매 계약에서 나온 것이지 목적물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내용이 똑같잖아요. 권리금도 임차 보증금도 계약에서 1억, 매매 계약에서 1억이 나왔지 목적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야. 그럼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도 집 한 채가 1억이란 게 꼭 그 집이 1억이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집은 10억 될 수 있고 어떤 집은 1,000만 원 될 수 있어. 계약에 따라서 1,000원을 쓰는 거고 계약에 따라서 1억을 쓰는 것이지 반드시 그 목적물 33평이면 무조건 1억 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요 지금. 계약에서 파생한 채권이라고 지금. 따라서 그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 연관성이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유치권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최소한 4가지만큼은 좀 기억합니다. 자, 권리금 반환 채권 유치권 행사 불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유치권 행사 불가. 그렇죠? 또 내지는 건축 자재대금 채권 유치권 행사 불가.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채권 유치권 행사 불가.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은 유치권 행사 불가만 나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안 되지. 물론 하나씩 배우다 보면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최소한 4가지만큼은 꿈에서라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저 혼자 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유치권 성립 네 번째입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320조의 규정이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임의 규정이래요. 임의 규정이래.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판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투입한 게 있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라면 내지는 필요비의 경우라면 즉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돈 안 주니까 비용 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면 임차인의 임대에 대한 비용 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 원상 복구해놓고 나가겠대. 그리고 원상 복구 약정이 뭐냐면 투입한 유익비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 상환 청구권 내 포기이므로 이웃주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마무리할 텐데요. 항상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라. 타인이 어떤 의미냐?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 콜, 불법 점유 X, 간접 점유 콜.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 안 돼요. 두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라. 세 번째, 결련성 다시 한번 정리. 권리금 반환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건축사료 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결련성 인정 안 돼요. 유치권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약정은 유치권 포기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끝.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 세 번째 시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1조 법조항만 쭉 328조까지 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유치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불금이 아니라 열공하는 금요일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쌓이다 보면 합격하실 거예요. 쌓이지 않다 보니까 합격을 못하는 것이지. 물론 한 번 듣고 이해한 사람 없을 걸로 확실합니다. 한 번 듣고 잊어먹고 다시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간다. 세 번 들으면 더 기억이 오래 간다.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뭐 잔소리 같긴 합니다만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루라도 글을 안 읽으면 이빨이 뭐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에 뭐가 난다는 우리 그 김구 선생님 말씀이 계시던데 여러분도 유튜브 하루에 한 강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력은 일치월장.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은 100점 나올 거예요. 하나씩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금 편안한 열공하는 금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